그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직장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직주근접이라고. 애들 교육과도 연결되어 있죠. 자기 자산으로의 가치도 연결되어 있고, 또 투자로서의 가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이거를 건드리면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걸로 규제나 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건드리는 순간 내 삶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을 건드려? 우리 애들 교육시키고 있는 이걸 건드려? 이런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모아가지고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이걸 건드려?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아니 도대체 한 게 뭐야? 안 그래도 월세 낸다고 죽겠는데 도대체 하는 게 뭐냐고 이러면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지만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다 오세훈한테 투표를 했잖아요. 이재명한테 투표를 안 한단 말이에요. 대선 때도. 근데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한테 투표를 했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집 가진 사람이 이득을 받잖아요. 비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니까 이득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이재명을 뽑지를 않죠. 지지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 정책 실패하면. 표도 잃고 민심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건드려야 될 것은 몇 개 없어요. 보유세 자꾸 얘기하는데 보유세를 올린다고 집값이 안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궤변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마치 보유세를 올리면 당연히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유세를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누가 말한 거지 도대체? 보유세를 올리면 그냥 세수가 늘어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다 시장에 전가돼요. 이게 시장이에요. 이 집이라는 거는 특별한 재화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재화거든요. 이게 새우깡 같은 하나의 재화라고. 집도 똑같이. 누구나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지방에도 한 채 갖고 싶기도 하고 제주도에 뭐 별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오피스텔 필요하면 뭐 세종청사 근처에 오피스텔 하나 있고 싶기도 하고 다 그거 인간 욕망이에요. 물론 이 모든 욕망을 토지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욕망을 다 허용해 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뭐 한두 채, 두세 채까지는 허용을 해줘야죠. 대신에 그 두 채, 세 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매기면 되는 겁니다. 왜 이래도 되냐?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부자들이 다 두세 채 가져가가지고 우리나라 집이 부족해질 거 아니야? 절대 안 그래요. 왜냐면 이게 시장 원리인데 부자라고 다 부자가 아닙니다. 연예인들 봐요. 부자가 다 부자로 유지돼요. 윤종수 같은 사람도 있고 이상민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인생이라는 건 흥망성쇠를 다 거치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두세 채 가지고 있어도 여건이 안 되면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시장 현상이고 자연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채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채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독과점 될까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독과점 되지가 않아요. 예. 다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만약에 뭐 10채까지 허용해준다 이러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두세 채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돈 많으면 자동차 람보르기니도 타고 싶고 벤츠도 타고 싶고 지바겐도 타고 여러 가지 뭐 10대씩 쫙 세워놓고 뭐 한 번씩 월요일에 2차 타고 화요일에 2차 타고 싶잖아요. 예. 그런 욕망이 집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인테리어에서 아파트 뭐 펜트하우스 살고 싶기도 하고 강원도에 주택 하나 있고 싶기도 하고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다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원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집이 없는 입장에서 이거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이 혹할 만한 정책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종부세를 매긴다든가 보유세를 올린다든가 뭐 규제를 한다든가 1가구 1주택 어쩌고저쩌고 한다든가. 근데 그런 거 해봤자 문재인 노무현 때 다 해봤잖아요. 효과가 없습니다. 시장이란 건 규제한다고 규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게 시장이에요. 미스터 마켓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건데 함부로 절대 건드리면 최소한으로 건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좌파 진영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경제학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정책을 한 거죠. 근데 나는 이재명 정부에서 솔직히 안 할 줄 알았어. 왜냐면 이재명은 좀 똑똑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던 이거를 다 또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이걸 또 건드리더라고.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보면 신기한 건지 좀 이래 뭔가 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면에서 좀 히어로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모든 문제를 대한민국의 이 망국적 병폐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좀 뭐랄까 히어로 병에 걸린 슈퍼맨 병에 걸린 게 아닌가?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시 문제부터 모든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이상한 문제들이 다 섞여 있는 게 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 없는 것만 없애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전세 대출이에요. 전세 대출이라는 게 완전히 필요 없는 제도입니다. 일단 이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뭐 전세를 보증금 많이 주고 살든 말든 그건 자기 마음이지만은 전세 대출을 해주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돈 없으면 월세를 삽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확률적으로 한 40% 정도는 집을 살 돈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예, 왜냐? 목돈이 없어진 거예요. 살다 보면 목돈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이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월세 사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서 월세 지원 같은 것도 있죠. 우리나라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같은 것도 있기도 한데, 사실 이건 좋은 정책이에요. 왜냐면 복지 정책에 가까운 거니까. 근데 그리고 집이 필요하면, 가족도 있고 결혼도 하고 하면 집을 살 때 대출을 해주는 것도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어차피 안정적으로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집을 사서 대출금을 갚으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두 개는 완벽한 거예요. 제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하고 있고 훌륭한 제도죠. 굉장히. 복지제도기도 하면서 사회안정제도기도. 근데 전세대출은 갭 투자를 양성하는 아주 관치금융의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투기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바로 이 전세대출이에요. 전세대출이라는 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런 비판을 잊어야 돼요. 그건 전부 잘못된 비판이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대한민국 말고 모든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거 사다리가 없어서 다 80%가 월세 살고 이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월세 살고도 집도 매매하고 다 합니다. 임대주택도 살고 알아서 다 돌아가요. 근데 마치 전세가 없으면 월세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거짓말 하잖아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계산기를 열어가지고 월세와 전세의 1년 비용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현재 이자로 금리로 쳐가지고 3.5%를 쳐가지고 내가 전세를 냈을 때 들어가는 이자 비용, 그리고 월세를 냈을 때 월세 비용,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물론 조금 이득일 수도 있어요. 아주 조금. 근데 아주 조금이에요. 정말 아주 조금. 근데 이게 기회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왜냐면 내가 만약에 5억을 전세 산다면 5억을 갖고 있고 매달 200만 원씩 주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 달이 지났으면 4억 9,800만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걸 코스피에 넣었는데 이게 갑자기 3% 올랐다, 1% 올랐다. 그러면 거기다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사는 게 물론 내가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긴 하지만은 그 금리에 대한 내가 기회비용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전세하면 도배장판도 해줘야 되고, 솔직히 도배장판 하면 몇백만 들잖아요. 그리고 보증금을 띨 위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월세 살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전세 제도죠. 어떻게 믿고 살 수 있는 거지? 몇 억씩을? 들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세 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전세 타령을 하고 있어요. 주거사다리라고. 전세는 주거사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세는 주거사다리가 아니라 내가 돈도 없는데 더 좋은 학군지와 더 좋은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을 충족해주는 그냥 우리나라 관치금융이 주는 레버리지 상품일 뿐이에요. 근데 이 상품의 잘못된 부작용으로 갭 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제도입니다. 완전히 없애야 돼요. 왜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없느냐면, 지금 지방을 한번 가보십시오. 수십 군데 지방이 있는데 모든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혹은 대학교 졸업하고부터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고 모든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는데 서울의 집값을 어떻게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서울이 완전히 국제적인 메트로폴리탄이 돼가지고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월세를 살고 고시원에 살고 생 난리를 지기는데
어떻게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고요. 공급은 늘어나지도 않는데 집값을 못 잡아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방 분권밖에 없습니다. 지방 분산밖에 없어요. 근데 지방 분산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특이한 게 아파트 막 층간 소음이 싫고 주차난이 복잡하고 지하 주차장에 주차도 지 맘대로 하고 선도 안 지키고 이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꾸역꾸역 모여 사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느긋하게 좀 외곽에서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의성 그리고 그 사교육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강한 건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집값은 내릴 수가 없어요. 사람 모여들고. 그리고 재개발도 안 되죠. 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땅은 많죠. 빌라 같은 거. 서울에 돌아다니 보면 빌라 같은 거, 오래된 빌라 지역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디 있을까요? 뭐, 남산 근처에도 엄청 많고, 봉천동이나, 뭐, 구로에도 많고, 뭐, 신정동에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재개발 할 수 있는 곳은. 근데 재개발이 왜 안 되냐면, 앞서 말했듯이 서울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가지고 빌라나 이런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의 그 욕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들어올 사람 많고 내한테 월세 줄 사람이 널렸는데 내가 왜 위험 부담을 안고 재개발을 참여해야 되냐고.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재개발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시세 차익 몇 억씩 5억씩 본다 한들 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매달 받고 있는 월세 500만 원, 1000만 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위험을 왜 감수해요? 그러니까 요인이 없는 거예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진짜 서울을 재개발하려면 꾸역꾸역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집이든 빌라든 계속 사모아야 돼요. 단기간이 아니라. 무슨 정비구역 해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건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할 사람이 없으면 동의할 집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지방에 분산을 시키느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세 개를 원하거든요. 직장, 병원, 학교. 이 세 개만 있으면 사람들은 어디든 갑니다. 우주라도 가요. 근데 지방에 그게 없는 거예요. 특히 직장이 없죠. 병원이 없습니다. 있어도 개판이에요. 세 번째, 대학교가 없습니다. 있어도 떨어지죠. 입결이. 예전에 그 경북대학교나 부산대 이런 데는 입결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연고대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연고대하고 비슷한 학력고사나 수능 쳐서 연고대하고 비슷한 수준이 나오면 학비 싸니까는 경대 가라, 부산대 가라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지잡대 형태로 변해버렸죠. 지방으로 왜 분산시킬 수가 없냐면 우리나라는 모든 대학이 사립대학이에요. 여기에 큰 맹점이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방 주립대라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공부 잘하면 똑똑하면 아이비리그 가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수재가 아닌 천재가 아닌 그냥 뭐 일반적인 수재들 지방 주립대 많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학비도 너무 싸고 자기가 집에서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월세도 아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안 맞는 사람들은 아이비리그 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학비가 매덕에다가 월세에다가 바깥에다가 뭐 1년에 몇 억씩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립대 가는 거죠. 대학이 분산돼 있는 게 수도권 몰림 현상을, 쏠림 현상을 방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지방 공립대를 키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번도 키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예를 들어 경북대가 만약에 정원이 2만 명이라 치면 4만 명, 5만 명으로 늘려야죠. 그리고 좋은 교수들을 뽑아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임금을 많이 주고 국제적인 학교로 키우든 국내에서 최고의 지방대로 키우든 학비 무료로 해가지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을 50년 동안 한 번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방의 국립대가 점점점 망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인구조차도 떠나고 있는 거죠. 여기 사는 사람들조차.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원도 다 사립병원이에요. 서울에 공립병원이 뭐가 있습니까? 뭐 몇 개 있겠죠. 서울대병원하고. 하지만 대부분 뭐 빅5라고 불리는 아산, 뭐 연세대, 세브란스 어쩌고저쩌고 다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 병원도 엄청 많죠. 서울에는 유명한. 지방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학교하고 똑같이. 왜냐면 다 사립기관이에요.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학하고 똑같아요. 지방에 있는 대학을 그 병원을 키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대구에 있는 경북대 병원이 어떤 줄 아십니까? 시설이 50년 이런 데 시설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면 주차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공의들도 서울 갔으면 갔지 지방의대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 새로 딱 짓고 깔끔하게 인원 쫙 병상 늘리고 지금보다 2배, 3배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사도 남아있고 아까 말했듯이 대학을 다니는 학생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이 2개예요. 그리고 공기업 옮기는 거. 근데 공기업은 그래봤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기업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실패했잖아요. 혁신도시. 이상한 시골바닥, 땅 사다고 시골바닥 닦아가지고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직장인들이 그걸로 이사를 안 가죠. 그래 모든 혁신도시 다 실패해요. 뭐 신서 혁신도시, 김천 혁신도시, 진주 혁신도시 모든 도시가 다 실패입니다. 우리나라. 이 혁신도시는 어떻게 세종도 마찬가지고 혁신도시 같은 거 만들 때 중간에 박아야 돼요. 중간에. 대전 같으면 사실 세종도 실패죠. 세종을 어디에 만들었어야 하냐. 대전 중앙에 박았어야 되는 거예요. 대전에 사실 땅이 많거든요. 그 둔산동 쪽에도 땅이 많고 그리고 유성구 쪽에도 굉장히 녹지하고 이런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세종을 박았어야 되죠. 정부 청사를. 근데 세종이라는 이상한데 그 땅을 박았기 때문에 대전도 발전하지 못하고 세종도 발전하지 못하는 형태로 간 거죠.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도 도심에 박아야 돼요. 도심에 박아야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직주 근접을 형성해서 살아간다니까요. 학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어쩌고 해가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업도 오고. 이거 말고는 부동산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초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값 못 잡아요. 결국 부동산 집값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집값 못 잡으면 결국 유시민 선생님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1년밖에 안 됐다고 뭐 건들지 마라 이런 소리 하지만 저도 이재명 정부 잘 되길 바라고 유시민 선생의 말이 틀렸기를 바라는데 유시민 선생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자기 뭐 이득을 바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막후에서 뭐 권력 놀이를 했다. 유시민은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책 써서 팔아먹은 거 그것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욕망이라면 욕망이겠지만 이 사람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하고 자기가 맞다고 하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틀렸을 수도 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 정책 실패하잖아요. 그럼 레임덕 굉장히 빨리 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친문 세력, 친청 세력들을 다 배척했잖아요. 배척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어우르고 가고 있지 않잖아요. 유이재명 세력을 위시해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옳든 그르든. 근데 그럴 때 만약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또 주변에 뭐 유이재명 같은 세력들의 부정부패가 막 일어나고 최근에 뭐 정민철인가? 그 사람 뭐 테슬라 타면서 뭐 큰 일이 아닐 수 있지만 테슬라 타면서 뭐 돈 없다고 울고 울긴 왜 웁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가는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치가가 왜 울어요? 자기 이익을 바라는 사람만이 눈물을 찔찔 짜요, 카메라 앞에서. 오영애 씨도 울더라고요. 희한하, 그거 보면 좀 희한한 것 같아요. 물론, 아니, 무슨 성인 군자 모시는 것도 아니고, 군주 모시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뽑아서 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야지. 내가 너무나 성공하길 바라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쿠라입니다, 사쿠라. 이런 사람을 사쿠라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자리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이재명 세력들이 중도 세력도 올바른 생각을 하는 중도 세력도 많이 있지만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는 자리를 얻으려는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쿠라들도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섞여 있어요. 유이재명에. 근데 유시민 선생은 이 사쿠라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향적인 시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력들이 앞으로 부정부패나 뭐 비리가 밝혀질 일이 없을까요? 당연히 밝혀지겠죠. 이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청렴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렴할 수가 없어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측근 비리나
뭐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레임덕이 빨리 와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줄 거예요? 유이재명 세력들이 지켜줄 거예요? 이현주 같은 사람이 지켜줄까요? 신인규 같은 사람이 지켜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지켜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도 실용 노선 세력들이 신의가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 유시민 씨가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의가 있냐? 유시민 씨가 예전에 정동영 씨한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 정치가도 다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켜라 이런 뜻이었는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좀 무능하고 그런 건 있었어요. 잘한 게 없어요.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진상규명 한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대통령만 되고 땡! 부동산 정책 다 말아먹고 검찰개혁 그래도 뭐 검찰개혁 시사한 건 좋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그때는 실패했지만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와서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화선이 된 거죠. 너무 비판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윤석열을 만들어냈다. 일부러 만들어낸 것도 아니잖아요. 검찰개혁은 그로부터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다 거의 폐지하게 됐잖아요. 잘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10년 안에 이렇게 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민주 세력들이 있잖아요. 친문이라고 불리는. 이런 세력들을 버리고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레임덕이 왔을 때 유이재명 세력들도 등을 돌리고 만약에 지금 친문 세력들도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너무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부동산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생물과 같아가지고 단기간에 어떻게 탁탁 건드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작년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죠. 너무 쉬운 일이라고 부동산 문제 잡는 거. 그러면서 자기 집 팔고 그런 효능감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집값은 어때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수도권.